당신이 오늘도 사 먹은 그 빅맥, 원래는 두 형제의 가게였습니다. 근데 정작 이 형제는 자기 이름이 걸린 매장에서 쫓겨났고 나중엔 맥도날드라는 자기 성씨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훗날 사람들은 이 회사를 만든 게 다른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입니다. 오늘도 선 넘는 이야기죠. 근데 이 거대한 제국,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100여 개국, 4만 개에 가까운 매장을 가진 이름이죠. 근데 이 회사를 실제로 만든 사람은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리처드와 모리스, 맥도날드 형제였죠. 두 형제는 1930년대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로 건너갔고 처음엔 극장을 운영했지만 별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러다 1940년 산버나디노에 작은 드라이브인을 열었죠. 그냥 평범한 가게였다면 이 영상도 없었겠죠. 그 시절 드라이브인은 다 거기서 거기, 문제도 많았는데 느린 서비스에 그릇 도난까지 형제는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형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다른 방식을 형제는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형제는 요식업 역사상 최초의 실험을 시작하죠. 근데 이 형제가 떠올린 방법, 지금 봐도 소름 돋을 만큼 치밀했습니다. 1948년 형제는 주방을 통째로 뜯어 고쳤는데 종업원도 접시도 카트도 전부 다 없애버렸죠. 대신 메뉴는 딱 9가지로 확 줄였고 햄버거 한 개 가격은 15센트, 지금 봐도 놀라울 만큼 쌌습니다. 심지어 형제는 테니스장 바닥에 분필로 주방 동선을 그려가며 연습했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이었습니다. 주문한 지 30초 만에 햄버거가 손님 손에 들어갔고 패스트푸드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이때 처음 만들어진 셈이죠. 장사가 잘 되니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국에서 이 시스템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형제는 이 성공을 프랜차이즈로 넓혀볼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상징적인 황금 아치도 사실 리처드가 직접 스케치한 디자인이었죠. 시스템도 로고도 전부 형제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1953년 두 번째 매장을 열며 프랜차이즈 사업도 시작했는데 사업은 순조로웠지만 두 사람은 확장에 큰 욕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형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남자 처음 만난 순간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밀크쉐이크 믹서기를 팔던 세일즈맨이었는데 이상하게 산버나디노 매장 하나가 믹서기를 8대씩 주문했죠. 궁금해진 그는 직접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하는데 이 시스템을 보자마자 전국 확장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는 형제를 찾아가 전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했고 형제는 이미 프랜차이즈에 지쳐 있어서 큰 관심이 없었지만 결국 두 사람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합니다. 1954년 세 사람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나란히 서명했는데 이 계약서 안에는 아주 작은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형제가 받기로 한 로열티는 매출의 단 0.5%에 불과했고 반면 그에게는 사업을 마음대로 키울 권한이 통째로 주어졌죠.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계약서에 사인하자마자 그는 미친 듯이 매장을 늘려나갔고 형제가 몇 년에 걸쳐 만든 걸 그는 몇 달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숫자를 보면 이미 이때부터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었고 이 속도 차이는 앞으로 벌어질 일의 작은 전조였습니다. 근데 그가 진짜 돈을 번 방법은 사실 햄버거가 아니었습니다. 1955년 그는 부동산 회사를 따로 세웠는데 가맹점이 들어설 땅을 회사 이름으로 먼저 사들였고 그 땅을 가맹점주들에게 다시 비싸게 빌려줬습니다. 결국 그는 햄버거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제국을 만든 셈이었죠. 실제로 훗날 그는 나는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형제는 그냥 로얄티 수표만 받아보는 처지가 됐고 용도염 5% 수표와 거대한 본사 건물, 그 크기 차이는 점점 벌어졌죠. 회사 이름도 어느새 그냥 맥도날드사로 바뀌어 있었고 그런데 그 회사에 진짜 형제의 지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형제는 여전히 산버나디노 원조 매장 하나만 갖고 있었을 뿐이었죠. 심지어 본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로 옮겨져 버렸고 물리적으로도 형제는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형제는 계약을 두고 그와 사사건건 부딪혔고 특히 새 매장 디자인과 운영 방식에서 의견이 계속 엇갈렸습니다. 결국 그는 형제를 회사에서 통째로 밀어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당시 1954년 계약에는 구두로 나눈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형제 매장에 평생 1%의 로열티를 더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선을 넘는 일이 벌어집니다. 1961년 그는 형제에게 거액을 주고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기로 하는데 그 액수는 무려 270만 달러,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형제는 그 큰 돈에 결국 계약서에 서명하고 맙니다. 이 돈을 마련하려고 그는 회사 이름으로 큰 빚까지 졌고 구두로 약속했던 1% 로열티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는 말로 약속을 없던 일로 만들었고 그 약속 하나면 형제는 평생 수백만 달러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도요. 심지어 그는 형제에게 원조 매장 이름까지 못쓰게 만들었고 결국 간판은 맥도날드에서 빅 M으로 바뀌고 맙니다. 맥도날드라는 이름은 이제 형제 것이 아니라 회사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는 바로 길 건너편에 새 매장을 하나 더 열어버렸고 형제의 원조 가게를
자기 손으로 만든 매장으로 밀어버린 셈이죠. 솔직히 이건 선 넘었죠. 결국 빅엠은 몇 년 못 가 조용히 문을 닫고 맙니다. 형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첫 가게가 그렇게 통째로 사라졌고, 이제 이 이름의 진짜 주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셈이었죠. 언론은 어느새 그를 맥도날드의 창업자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정작 진짜 창업자였던 형제 이름은 기사 어디에도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승자의 이름으로만 다시 쓰이기 시작했죠. 근데 진짜 비극은 형제가 세상을 뜬 다음에 벌어집니다. 1971년 동생 모리스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1998년 형 리처드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리처드가 세상을 뜬 날 그의 고향에서 작은 일이 벌어졌는데, 고향 매장은 단 1분간 조명을 끄는 것으로 조용히 애도했고, 전 세계 수만 개 매장 중 단 한 곳뿐인 작은 추모였습니다. 반면 그는 맥도날드의 아버지로 완전히 자리 잡았고, 실제로 회사 공식 역사에는 형제의 이야기가 아주 짧게만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자료에는 형제가 아예 등장하지 않기도 했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진짜 창업자는 대중의 기억에서 지워졌고, 그러다 2016년 영화 한 편이 이 진실을 다시 꺼냅니다. 영화 파운더는 형제가 겪은 배신을 있는 그대로 그려냈고, 관객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제야 진짜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영화가 나온 뒤에도 회사 이름은 여전히 맥도날드였고, 이름은 여전히 그들의 것이지만 정작 주인은 아니었던 셈이죠. 그나마 3번 아디노에는 지금도 형제를 기리는 작은 박물관이 남아있는데, 공식 회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팬들이 자발적으로 지켜낸 공간이었습니다. 형제가 만든 시스템은 살아남았지만 이름은 그렇게 겨우 남았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맥도날드는 100여 개국 4만 개에 가까운 매장을 가진 공룡이 됐고, 전 세계 매장 매출을 다 합치면 연간 170조 원 안팎에 달합니다. 이 모든 성장의 씨앗은 두 형제가 그린 작은 주방 설계도였는데, 정작 그 설계도를 그린 사람들은 회사 역사에서 조연으로 밀려났고, 이름은 남았지만 이야기의 주인공 자리는 완전히 바뀐 셈이죠. 이 역사를 알고 나면 저 로고를 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지고, 화려한 성공 뒤엔 늘 이렇게 가려진 이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과 그 돈을 번 사람은 서로 달랐던 거죠. 이 이야기 스타트업과 프랜차이즈 세계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계약서에 없는 구두 약속은 결국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도 증명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270만 달러와 평생 1% 로열티 중 뭘 고르시겠어요? 형제는 눈앞에 큰 돈을 택했고, 그 대가로 이름과 역사까지 잃었죠. 여러분은 이 두 형제 앞으로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사건이 성공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묻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선 넘은 순간들을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선비였습니다. 다음 선에서 만나요.